안녕하세요. 50대 중년의 여자입니다. 아이 하나 있고 남편은 없어요. 사별을 하였냐 물으신다면 그것은 아니고 저는 미혼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 미혼모의 삶을 산 것이냐 물으신다면 그건 반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제가 낳진 않았고 입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 친오빠로부터요. 지금은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선택이 빛과도 같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빠의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내 아이이며 내 딸입니다. 아이도 훌륭하게 장성하여 제 몫을 하고 저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주는 지금 저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아주 행복하답니다. 물론 아이를 얻고 제 가족은 잃었습니다. 연을 끊어버렸거든요. 사연 많은 지난날이라 사람들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 이 게시판에 익명의 힘을 빌어 한번 적어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삶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자동차 관련 사업을 잘 일구셔서 부유했던 집입니다. 어머니는 그 시절 대학까지 나온 인재지만 아버지 만나 전업주부 하고 계셨고요. 오빠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결혼도 잘해서 부모님의 총애를 받고 살았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뭐든지 잘하는 장남인 오빠와 차별받았습니다. 오빠는 항상 칭찬 일색인데 반해 저는 구제불능이라는 말을 밥 먹듯이 들어야 했어요. 어릴 때 들었던 가장 큰 상처 중에 이 장면이 유독 생각이 납니다. 엄마가 어린 저와 오빠를 데리고 시장에 가셨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 좋겠어요. 나는 시커먼 아들만 셋을 낳아놔서 딸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라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매몰찬 말투로 그럼 얘 데려가세요.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공부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고 나는 우리 아들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걸 들은 아주머니의 어이없는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제가 풀이 죽은 채로 서 있자 다급히 제 주머니에 사탕 하나를 넣어주시고는 아니야, 너 이뻐, 아주 이뻐. 라고 하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시고 가셨네요. 그렇게 예쁨 받지도 못한 집안에서 저는 늘 눈치를 보며 자라야 했고 자연스레 학창시절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감이 없었고 남들이 저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다가온 친구에게도 어색하게 대해서 친구 관계가 엉망이었어요. 반면 저희 오빠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잘 자랐고 초중학교 때는 학생회장을 2번이나 맡았습니다. 제가 봐도 오빠는 멋졌어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기에 친구들도 늘 따랐죠. 오빠에 비하면 전 그저 쭈구리에 겉절이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바라던 인문계 대학교를 문턱도 못 넘어가고 저 혼자만의 결정으로 전문대에 들어간 저는 그야말로 집안의 애물단지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호적을 파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엄마는 제 옷장을 다 뒤져 옷을 버리셨어요. 저 같은 건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악담과 함께요. 오빠는 옆에서 그저 오징어를 뜯으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항상 그랬듯 저에게 관심이 없었죠. 저를 무시하는 것도 부모님보다 더하면 더했고요. 밥상 앞에서도 늘 제 앞에는 맛있는 반찬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빠보다 소시지를 하나라도 더 먹을까봐 엄마는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셨어요. 그런 편애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린 오빠는 당연하듯 저를 아주 하찮게 생각했었고요. 저는 마음이 많이 외롭고 결핍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치만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전문대에 들어가 제과 제빵을 배우며 깊은 행복감을 느꼈어요.
지금은 디저트 시장이 많이 떴지만 당시에는 빵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기술이냐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과 제빵을 하면서 희망을 가졌고 저만의 멋진 샵을 꼭 내보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부끄럽다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차라리 독립을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돈이 없었어요. 대학 등록금부터 용돈까지 풀세트로 선사해준 오빠와는 달리 저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제 원룸 구해 나가 살고 싶었지만 알바하며 학비 보태고 용돈 쓰는 것도 벅찼던 저는 감히 독립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눈치 보며 대학 2년 내내 숨어 살듯 집에 기생하며 대학 다녔어요.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고 드디어 작은 원룸을 꾸려 독립했네요. 비록 보증금 200만 원에 월 25만 원짜리 반지하 새빵이었지만 그래도 참 기뻤어요. 그의 오빠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18평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지만 애써 비교하지 않으려 노력했네요. 어차피 집에 가도 저를 반겨주지 않는 부모님이니 명절에도 어느 순간 가기 싫어지더군요. 내 집, 내 직장이 있으니 저도 더는 가족들에게 마음 두며 사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2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오빠는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에서 빵빵하게 지원받아 잠실에 신혼집도 마련했더라고요. 아버지는 상견례에서 사돈 어르신들한테 딸한테 줄 것까지 탈탈 털어 아들에게 보태줬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새언니네 부모님은 저를 안쓰럽게 보더군요. 예전에 시장에서 엄마의 막말에 저를 불쌍하게 보던 아주머니가 제 주머니에 넣어주셨던 작은 사탕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오빠는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1년 좀 지나 너무 예쁜 조카도 태어났고 오빠는 공학 박사 학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친정에서 하는 사업을 물려받아 하고 있었고요. 여러모로 돈도 명예도 그럴듯하게 잘 지켜나가고 있는 오빠네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한순간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오빠가 바람을 피웠다더군요. 공학 박사 준비하던 중에 같은 학교 대학원생가요. 반년쯤 사귀다가 오빠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데 몇 달 뒤에 그 상대 여자가 임신을 했다며 오빠와 저희 부모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빠가 난감하다며 피해버리니 수소문해서 저희 아버지 회사에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새언니 알기 전에 처리한다며 수술 비용까지 100만 원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책임감 없는 저희 오빠에게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절대 지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나타나겠다고 하고 잠적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날 날짜는 5달 뒤고 저희 가족은 비상이었어요. 이 일만 아니면 오빠네 가정은 지금처럼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매일 신께 빌었습니다. 그년이 마음을 고쳐먹어 수술을 하고 다시는 우리 집안에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저는 참 괴기하다 느꼈네요.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 애가 태어났을 예정일이 훌쩍 넘었는데도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1년이 지나 2년이 흘렀는데도 감감무소식이라 저희 부모님은 마침내 마음을 놓았습니다. 오빠도 이제 2발 뻗고 잘 수 있겠다며 새언니 몰래 웃었고요. 그치만 그 이듬해 우리 가족을 뒤집어 놓은 일이 생겼죠. 그 여자가 4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애를 낳아보니 모성애가 생겨 사랑 듬뿍 주고 키우려 마음 고쳐먹었는데 아이 3살 되던 해 여자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 여자도 가정사가 복잡해 의지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라 이대로 그 여자가 죽으면 아이는 보육원에 가게 됩니다. 아이 아빠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보육원에는 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그 여자는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애를 맡기고 떠나버렸어요. 후에 엄마에게 얘기 들으니
간암이든 다른 병이든 무언가 죽을 병에 걸린 건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아주 마르고 수처럼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고 했어요. 4살짜리 그 여자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오빠가 애를 그냥 보육원에 맡겨버리려니 그 여자가 협박을 하더군요. 혹시라도 아이 버리는 거 보면 저희 새언니는 물론이고 오빠 학교와 후에 취직할 회사에까지 모두 말해버리려고 사람을 써놨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그야말로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우셨습니다. 일단 맡아 키우며 방법을 찾아보자 하셨는데 딱 2달 만에 새언니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언니가 조카 물건을 가지러 시댁이 갔다가 웬 아이가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엄마는 며느리 앞에서 그야말로 얼음이 되었고 그 아이는 저희 오빠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에 눈치 빠른 새언니가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 이후로는 그야말로 저희 집은 전쟁터 혹은 지옥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시댁인 저희 집에 술 먹고 찾아와 매일 행패를 부렸어요. 부모님은 새언니에게 무릎을 꿇으셨고요. 그 와중에 아이 친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낯선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괴롭게 살고 있었고요. 결국 언니는 오빠를 용서했고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애는 절대 들이지 않기로 하였는데 문제는 아이를 버리면 어떻게든 소문이 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 성인 될 때까지 키우기로 하셨습니다. 일이 그렇게 정리되고 나서야 저는 그 아이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늘 방에 숨겨져 있던 아이라 저도 잘 보지 못했거든요. 엄마 아빠에게 철없이 떼쓸 그 나이에 그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집안에서 먼지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꼭 어릴 적 제 모습 같았어요. 제가 손을 내밀어 이리 와보라고 했더니 엄마가 제 등짝을 때리더군요. 정줄 필요 없어. 적당히 키우다가 내보낼래다. 딱 10년만 키울 거야. 나중에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어디 못 사는 나라에 보내버리고 끊어버릴라니까. 아이는 그 말을 고스란히 다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터져버린 건 저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아이도 아닌데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렇게 모진 구박을 받아야 한다니. 어머니는 그 아이를 그냥 아무 유치원에 보내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있게 하다 집에 귀가시켰어요. 오빠는 자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이 없었죠. 혹시라도 아이에게 관심 가지면 새언니가 화낼까봐 아예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받고 싶어 놀아달라 귀찮게 굴면 저희 부모님이 욕을 하거나 손을 올렸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장난감도 제대로 없는 차가운 골방에서 혼자 지내야 했어요.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마음이 쓰여 한동안 안 가던 본가를 자주 가게 되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 빵을 만들어가고 그 아이를 위해 예쁜 옷과 신발을 사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또 멍청한 짓거리 하고 앉아있네. 네 조카한테나 그렇게 돈을 써.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내며 부모님께 대들었습니다. 얘도 내 조카예요.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어쩜 그렇게 매몰차세요? 그 말에 엄마가 기함을 하더군요. 어떻게 쟤를 조카라고 할 수가 있냐면서요. 이따금 오빠네 가족이 본가에 올 때면 죽은 듯이 숨어있는 그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오빠는 그 아이를 본체만 채 했고 그 아이가 자기의 이복 형제, 그러니까 오빠의 딸에게 말이라도 걸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혼냈어요. 불쌍한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니 유일하게 다정이 구는 저에게 의지를 하는지 저를 볼 때마다 세상 어두웠던 표정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 아이가 너무 마음에 걸려 저는 본가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직장도 그 근처에 잡고 아이 등하교도 제가 시켜주었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저를 엄마로 착각할 만큼 아이에게 잘해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돈 아까워 학원도 안 보내는 걸 제가 손수 발품 팔아 좋은 학원 보내주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아이에게 뭐라도 베풀어주고 싶었어요. 말없던 그 아이는 이제 저에게 쫑알쫑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길을 걸을 때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에게 고모라고 부르는데 그게 꼭 엄마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꼭 제 어린 시절 같았습니다. 차별받아 상처받은 제 모습과 같아 더 마음이 신경 쓰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치만 모든 걸 떠나 소중한 생명이고 우리의 핏줄인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아이가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 아팠어요. 그러던 와중 새언니의 부모님, 즉 사돈 어르신들께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의 정체를 알게 되셨습니다. 조카가 외갓집에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걸 듣고 유추하신 거죠. 사돈집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자 저희 부모님은 결국 술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셨습니다. 네 애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니네 오빠 좀 불쌍하게 여겨줘라. 이제 박사 따서 승승장구할 집안인데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다 발목 잡히게 생겼어. 너도 그 아이 이뻐하잖니? 이렇게 된 거 그냥 네가 그 아이 입양해서 엄마 해줘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너한테 집도 하나 물려줄 생각이 있다. 엄마,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불쌍한데요? 그 아이는 안 불쌍하고 죄 지은 오빠만 불쌍해요? 그리고 제 인생은요. 저는 평생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너는 어차피 대학도 그저 그런 데 가고 직업도 빵 만드는 시덥잖은 일 하면서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네 오빠는 잘 차려진 밥상이지만 너는 아니잖니. 어차피 재산 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네 오빠가 밖에서 나온 저 애만 데리고 나가준다면 우리가 집도 해준다잖니. 엄마의 그 말에 저는 뒷목까지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우리 부모님은 오빠만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빠의 사생아는 그저 우리 가족의 앞날에 거슬리는 돌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던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먹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평생 보살펴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다만 내가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싶어 고민했을 뿐이죠.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집은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대로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연락도 않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받은 서름을 1시간 동안 눈물로 이야기하며 제 가슴에 얼마나 큰 멍이 남아있는지 울부짖듯 토하는데도 부모님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떼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더 있을 필요도 없이 날도 밝기 전에 짐 챙겨 아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날 제 나이 29살에 저는 미혼모가 되었어요. 모아두었던 돈과 일부 받은 대출로 투룸부터 구했습니다. 아이는 저와 같이 살아서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이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늘이 되어주겠다고 했더니 아이도 울더군요. 그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태어나 처음으로 제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위해 미친 듯이 일을 했고 그러면서도 아이를 위한 관심과 사랑은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시키고 중학교 보내면서까지 아이는 사춘기도 안 왔습니다. 이 점이 지금 생각해도 가장 마음 아픈 부분 중 하나예요. 자기 할 일 똑부러지게 하고 단 한 번도 제가 해주는 것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햇살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저를 위해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 아이 자체가 참 똑똑한 아이였어요. 가진 건 많이 없지만 학교에서 공부 정말 잘했고 친구들도 순하고 착한 애들만 골라 잘 사귀더라고요. 저는 걱정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참 잘 자라는 그 아이가 제 원동력이었죠. 그렇게 저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모으고 마침내 제 가게를 만들었어요.
그쯤 온라인으로 디저트 파는 게 흥하던 시기라 아이가 눈치 빠르게 인터넷 몰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장사도 참 잘 됐습니다. 아이도 열심히 공부하더니 성과가 있긴 있었는지 대학을 엄청 좋은 곳에 갔어요. 공교롭게도 오빠가 들어간 그 학교였지요. 솔직히 말하면 당장이라도 집에 연락해서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당신들이 버린 그 아이 10수년 후에 이렇게나 잘 되어 훌륭하게 컸다고요. 그리고 저 역시 연매출 3억에 달성한 디저트 CEO가 되었고요. 그렇게 아이가 대학교 3학년 되었을 무렵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했다더군요. 사유는 새언니의 바람이요. 오빠의 사생아 일로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결국 이혼했다고 했으며 재산도 다 털렸다더군요. 사돈댁이 비싼 변호사 써서 재산 분할을 새언니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대요. 결국 아이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겨서 본가에 들어와 산 지 3년째인데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 본인이 수발을 든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진 어떻게든 견뎠는데 자기도 이제 힘들다면서 같은 자식인 저와 고생을 나누자는 전화였습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오빠였지요. 같은 자식이라고? 편을 받을 때나 그런 말 하지 그랬어. 엄마 아빠가 오빠한테 얼마나 큰 사랑과 돈을 쏟아부었는데 오빠가 갚아야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네 자식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진 않아? 네가 싸질러 놓고 쳐다도 안 봤던 그 아이, 네가 나온 대학 입학했어. 네 자식이 맞긴 맞나 보더라. 공부를 어찌나 잘하는지. 제 말에 오빠가 충격받은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죠. 참 똑똑하느라 옳고 그름도 잘 구분해. 내가 이런 얘기 마음 놓고 하는 것도 다 그 아이 믿기 때문이야. 혹여라도 그 아이한테 이제와 애비 행세하려는 거면 어림없어. 그 아이 오빠랑 우리 부모님이 자기 버린 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 나한테 고모라고 안 부른 지도 오래됐어. 나한테 엄마라고 해. 그 말에 오빠가 바보같이 어버버 하기만 하더군요. 그러니까 오빠는 지금처럼 살면 돼. 다신 연락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절대로 나타나지 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의 차단도 해버렸지요.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저는 사업 크게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동안 제 조카, 아니 제 딸은 아주 착실한 인생을 살며 좋은 직장, 좋은 남자 만나더군요. 그렇게 재작년에 우리 딸이 결혼했어요. 제가 상견례 참석하고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흐르더군요. 그런 저를 제 딸이 껴안아주며 엄마, 그동안 감사했어요. 하는데 온몸에 전율이 돋을 만큼 큰 감동이더군요. 저와 제 딸의 이야기 정말 기적 같죠? 우리 딸은 참 똑똑하고 야무져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 것입니다. 그런 딸한테 효도받으며 사는 제 인생, 비록 결혼도 하지 않은 처지지만 프리지아처럼 향기롭고 빛나게 느껴지네요. 우리 부모님은 가진 재산도 거의 없이 어머니 고향에 가서 여유 없이 살고 있다 들었습니다. 오빠는 박사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더니 이혼부터 인생이 꼬였는지 지금은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고 그저 그런 회사에서 일한다더군요.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다 말아먹은 듯 하고요. 제 가족이라 꼬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결국은 다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정을 받지 않고 자라 그런지 저도 정은 없네요. 부모님께 연락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의 행동과 선택에 만족하냐고 묻고 싶거든요. 아마도 많이 후회하시겠죠?